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 의료 현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겪은 건강의 위기를 통해 깨달은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정말 가장 큰 재산이 되죠. 저 역시 한때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환자분들께 운동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하며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70대 중반의 뜻밖의 위기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혹시 요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뭔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건강 비결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확인한 실제적인 방법들이에요. 어떤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을 바로잡아준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건강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위기를 겪으며 다시 건강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지금부터 충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건강한 삶의 비밀을 찾아가 보시죠. 평생 환자들에게 운동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해왔던 제가 70대 중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며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나는 건강한데 왜? 라는 당혹감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주 3회 등산, 수영장 다니기,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 들기까지. 운동량으로만 따지면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과도한 운동이었어요.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모든 운동들이 오히려 제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장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74세이신 그분은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듯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산책로 10바퀴, 철봉 매달리기 50회, 팔굽혀펴기 30개를 매일 빠짐없이 하셨죠. 주변에서는 정말 대단하시다, 저 나이에 저렇게 운동하시다니라며 칭찬을 받으셨어요. 그분 자신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니 결국 길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바로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운동량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 나이에는 강도를 줄이셔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분은 그때까지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줄만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후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하던 강도 높은 운동 대신 격일로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무리한 근력 운동 대신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운동량이 줄어서 불안하셨다고 해요.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히려 전보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잠도 더 잘 오고 무엇보다 가슴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맞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무리한 자극보다는 적절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운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했나 보다 오늘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숨이 차거나 무리가 된다고 느끼면 즉시 멈추고 다음날 컨디션을 확인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도 운동하실 때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운동량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숨이 차고 무리가 되는지, 어떤 강도에서 몸이 편안한지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정선에서 멈추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건강한 운동은 끝나고 나서 기분이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이어야 해요. 만약 운동 후에 과도하게 피곤하거나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다른 중요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였어요. 약물 치료와 적절한 운동으로 몸의 상태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과 치료만으로는 이런 마음의 상처까지 낫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의 회복을 얼마나 방해하는지였어요. 걱정과 불안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것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키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지치면 몸도 따라서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된 김은자님의 이야기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79세이신 그분은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걷기도 힘들어지고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늙었구나라는 생각에 빠져 계셨던 거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느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손자가 놀러 왔는데 할머니의 침울한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많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저에게 편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뭘 쓸 말이 있겠니? 라고 하셨지만 손자의 간청에 못 이겨 짧은 글을 써주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할머니에게 웃어줘서 고마워. 할머니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같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쓰시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손자가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도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찾다 보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창밖에 새가 와서 고마워. 오늘 날씨가 맑아서 고마워.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 감사의 대상이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마음이 밝아지면서 몸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는 점이었어요.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고 걷는 것도 한결 편해졌다고 해요. 표정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점점 힘차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도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다며 놀라워했어요. 6개월 후에는 다시 시장도 혼자 다니시고 친구분들과의 만남도 재개하셨어요.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도 손자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저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힘을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소리내어 외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일이 뭘까? 를 생각해 봤어요. 숨을 쉴 수 있어서,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마음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몸의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가족이 안부를 물어봐서 감사해. 이런 식으로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길게, 세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과로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무리한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긴 운동보다 짧고 자주 하는 움직임을 더 잘 받아들이거든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오상길님의 경우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81세이신 그분은 헬스장 한 번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혈압과 혈당이 늘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그분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집 근처 시장까지 걸어서 장을 보러 가세요. 왕복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도 구경하고 아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시죠. 시장에서도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이어져요. 집에 돌아오시면 간단한 청소를 하시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 빨래도 개시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특별한 운동은 안 하시지만 하루 종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는데 매일 시장까지 걸어가시지 말고 우리가 장 봐드릴게요라고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분은 이게 내 운동이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고집하셨어요. 몇 년 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80세가 넘으신 분 치고는 모든 수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심폐기능과 근력이 일반적인 70대 수준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세요.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는 걸 직접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운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한 번에 1시간씩 운동하던 것을 10분 운동을 하루에 6번으로 나누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10분 산책, 점심 전에 10분 맨손 체조, 점심 후 10분 산책, 저녁 전에 10분 스트레칭, 잠들기 전에 10분 가벼운 운동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런 운동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기존에 한 번에 길게 운동할 때는 운동 후에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짧게 나누어서 하니까 운동 후에도 상쾌하고 활력이 넘쳤어요. 무엇보다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10분이라는 시간은 부담스럽지 않아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몸을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관절도 덜 뻣뻣해졌어요. 특히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깨를 돌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되어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하기 전에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건강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운동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보세요. 작고 자주 이것이 우리 나이대에 가장 적합한 운동법이에요.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는데 왜 건강이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답은 장 건강에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장의 역할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 면역 기능의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박성희님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거예요. 68세이신 그분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배변 활동이 불규칙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해요. 3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었고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땀이 날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변비약을 자주 복용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복용량만 늘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변비 때문에 다른 건강상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자주 차서 배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점점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졌다고 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 더욱 답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만 매일 고통스러운 건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장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에 미온수를 마시고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이 좋아진다는 내용을 봤다고 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보기로 하셨죠.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때 김치를 꼭 챙겨 드시고 요구르트나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도 의식적으로 섭취하셨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별 효과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배에 가스가 덜 차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3주 정도 지나니 배변 활동도 조금씩 규칙적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3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배변 활동이 편해지면서 소화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고 식욕도 돌아왔다고 해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6개월 후에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에서도 이전보다 모든 수치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미온수 한 잔과 김치를 빼놓지 않고 드신다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장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복에 체온과 비슷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빨간 파프리카, 노란 당근, 초록 브로콜리처럼 색깔이 다른 채소들에는 각각 다른 영양소와 유익한 균들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설탕 섭취를 크게 줄였어요. 설탕은 장 속의 나쁜 균들을 증식시키고 좋은 균들을 억제한다고 해서요.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과일이나 꿀을 조금씩 활용했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알람 이름을 미온수 한 잔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다른 색깔의 채소를 하나씩 꼭 추가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장 건강을 크게 개선시킬 거예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몸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장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사람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그건 큰 오해예요. 수면, 새로운 배움, 올바른 호흡, 그리고 따뜻한 관계.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세대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피로감이 늘어나고 우울한 기분이 들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도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거예요. 86세이신 그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면서 낮에도 늘 피곤해 하셨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게 수면을 더욱 방해했어요. 밝은 화면을 보면 우리 뇌에서는 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낮에 피곤하다 보니 활동량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셨어요. 피곤해서 나갈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면서 집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한 기분이 들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생활 패턴을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밤 10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치우는 것이었어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침실에서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조금씩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10시 30분쯤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었다고 해요. 잠을 푹 자게 되니 낮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 노인회관에서 하는 풍물패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북을 배운다고 하면서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분은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풍물패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함께 공연 준비를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머리를 써야 하니까 기억력도 점점 좋아졌다고 해요. 북을 칠 때는 깊은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금방 숨이 차셨는데 선생님이 배로 깊게 숨을 쉬면서 쳐보세요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연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컨디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복식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된다고 해요. 그분도 실제로 복식 호흡을 하기 시작한 후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더군요. 6개월 정도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도 푹 자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함께할 사람들도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삶의 활력이 되돌아왔다고 해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면서 기억력 저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풍물패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멤버 중 한 분이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전파하고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면 습관부터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고 대신 가벼운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5분씩 복식 호흡을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새로운 취미나 배움, 하루 5분 정도의 깊은 호흡,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네 가지가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휴대폰 대신 책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건강 비결은 어떠셨나요?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자주 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장 건강을 위해 미온수와 발효식품을 챙기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새로운 배움, 깊은 호흡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돼요.
건강의 비결은 정말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바로 진짜 건강의 열쇠예요. 저도 의사로서 환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서도 정작 제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충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미온수 한 잔 마시기,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기, 10분 산책하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